오늘 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5번째 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제가 좀 기다려지십니까? 좋습니다. 그런 마음, 작은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서 아마 여러분들의 세계사를 성공의 길로 이끌지 않을까 싶고요. 자, 오늘은 이 오프닝을 하면서 시 한 편을 가져와 봤습니다. 한 번쯤 어디서 보았을 수도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징기스칸의 결의.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일이었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을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앞으로 수험생의 기간은 여러분 자신을 극복해야 됩니다. 사실 공부하다 보면 이래저래 별의별 핑계들이 많아요. 저는 뭐가 안 됐고요. 뭐 준비가 늦었고요. 뭐가 안 됐고요. 집안에 이런 사정이 있고요. 저는 뭐 이런 아픔도 있고요. 건강이 안 좋고요. 이렇게 다 나름의 다 각각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바로 그 순간, 나 자신을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유성환이 되었다 라는 말처럼 여러분 요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 마지막 글만.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결의를 가지면서 오늘 공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유성환이 되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뭔가 남을 탓하기보다는 오늘 이 시 자체가 보여주는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 오늘 또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바로 이 징기스칸이 만들었던 몽골 제국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몽골 제국을 중국 왕조로 따지자면 원나라입니다. 원나라. 최근에는 다시 좀 등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쭉 연이어 수능에 등장했다가 그 전에도 조금씩 나왔었죠. 그러다가 몇 년을 쉬었어요. 그러다가 2022년, 23년에 9월 모평에서 연이어서 등장했던 최근까지의 문제가 여기 파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오늘은 이 원나라 몽골 제국 한번 정리할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 왕조, 또 앞으로 배울 중국 왕조, 뭐 인물이라든가 수도라든가 지배계층이라든가 화폐라든가 이런 거 한 방에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요 내용, 중국 5강이고요. 원과 동서 교류의 내용들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인물, 뭐 맘씨 좋은 아저씨처럼 생겨 보이는 이 인물이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광대한 영토를 가졌다라고 하는 바로 징기스칸입니다.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어요? 징기스칸이 자기가 그거 할 때 이 사망할 때 유언이 있어요. 뭐라고 남기는지 아세요? 나는 너희들에게 동서남북 사방으로 말을 타고 1년 동안 달려도 되는 땅을 남긴다 라고 하고 죽어. 이거 비공식 통계지만 당연히 전 세계 최고, 역사상 최고 부자 아니었겠습니까? 뭐 거의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차지했던 바로 그 인물 징기스칸으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냐고요? 이 정도입니다. 물론 실제로 요거 나와 있는 것보다는 징기스칸 생전에는 요거보다는 좀 적었고 그 이후에 또 그 후손들이 더 확장해 나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엄밀히 따지자면 요 지도보단 러시아 일대까지 대부분 다 차지했었거든요. 이거보다 사실은 또 더 크게도 볼 수 있어요. 바로 그 나라,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광대한 영토를 가졌던 바로 그 제국, 몽골 제국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몽골 제국은요, 먼저 그들의 기본적인 수도가 카라코룸이었습니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걸로 최근에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이라는 중국의 왕조를 만들면서 수도를 천도해요. 그리고 그 천도 이름이, 천도된 지역이 대도입니다. 근데 대도가 지금의 어디입니까? 이징, 베이징이에요. 요거 먼저 기본적으로 깔고요.
자, 몽골 제국이 세운 왕조가 원왕조가 되겠습니다. 자, 특히 이 몽골 제국을 세웠던 바로 그 인물 징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 이 징기스칸은요,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사실은 뭐 징기스칸에 대한 여러 자료들, 뭐 동영상 플랫폼 같은 데서 찾으면 워낙에 많이 나옵니다. 수백 개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세계사에서는 요거밖에 나올 게 없어요. 천호제를 바탕으로 대제국을 건설에 다졌다, 뭐 내지는 건설의 기초를 다졌다, 예, 정도. 징기스칸. 이 징기스칸의 가계도에 대해서 살짝 한번 제가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기스칸이 있고요. 징기스칸에는 뭐 수백 명의 아내와 수백 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징기스칸의 아들로 인정받는 아들은요, 본 부인에게서 얻었던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주치. 이런 거는 여러분 제가 그냥 약간 여러분의 흥미를 좀 돋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내용을 살짝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이건 암기사항이 아닙니다. 암기사항이 아니에요. 자, 주치가 첫째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차가타이, 그리고 오고타이, 그리고 이 막내가 툴루인데요. 최종적으로는 사실 툴루이 집안이 이제 쿠빌라이 칸을 배출했기 때문에 이쪽이 되는데 이 4아들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징기스칸은 아까 우리 처음 강의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죽을 고생을 하면서 대제국을 만들었었는데 그 기본이 천호제예요. 천호제라는 게 뭐냐면 1,000,000자의 집오자입니다. 그러니까 1000집을 바탕으로, 그럼 이걸 10개로 나누면 뭐죠? 100호. 또 이것을 또 10개로 나누면 10호가 되겠죠. 그래서 10, 100, 1000 이런 단위로 군대를 조직했고 이것을 바탕으로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뭐 교과서에는 안 나오지만 뭐 호라즘 왕국을 호라즘 제국을 정복했었고요. 서하 원정 중에 사망을 해요. 그게 다요. 근데 사실 징기스칸에겐 아픔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주치를 낳았을 때예요. 왜 그러냐? 전쟁 중에 자신의 아내가 인질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아내를 다시 구출해서 데리고 왔는데 아내는 임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징기스칸의 아들이 아니었죠. 그래서 막 말이 많았어요. 뭐 저 여자를 배척해야 된다, 뭐 다시 새로운 부인을 뭐 드려야 된다, 막 말이 많았는데요. 징기스칸은 딱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야, 내 아내가 이렇게 된 건 누구 책임이야? 나 책임이야. 우리 책임이야. 우리가 약해서 이렇게 됐던 거 아니야? 제 아들, 내 아들이다. 앞으로 이 말 더 이상 그 누구도 더 이상 꺼내지 마 라고 딱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친아들이 아닐 걸로 예상되는 주치를 실제로 자신의 장남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 넷째를 다 낳았답니다. 요건 이제 징기스칸이 살았을 때까지인데, 문제는 징기스칸이 죽고 나서 이 자리를요, 주치가 이어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징기스칸도 말로는 이렇게 했지만 또 그 주변의 세력 자체가 주치를 이어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친구가 바로 바투라는 인물이에요. 바투하면 이 유럽 원정을 갔던 인물로 대표적이거든요. 왜? 내가 여기에서는 어차피 내가 장자긴 하지만 첫째 아들이긴 하지만 여기서 인정 잘 못 받겠다. 그래서 어떻게 유럽 원정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요 집안 세력들이. 그래서 바투의 원정로 이런 게 이제 여기 나오는 이 주치의 아들이 바투입니다. 그렇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살짝만 한번 들어주시고, 실제로 이 징기스칸이 1대 칸이었죠. 그리고 2대 칸이 오고타이 칸이 됩니다. 오고타이 칸. 여기 나와 있죠. 태종이라고도 하고, 이때 금을 멸망시켜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1, 2, 3, 4년이 되겠죠. 그리고 바투가 원정을 하는데 이 바투는 여기 주치의 아들입니다. 주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라든가 헝가리 일대까지 다 갔던 세력이 바로 이 바투 세력이에요. 왜 갔냐? 여기 안에서는 뭔가 이 혈연적인, 아버지는 인정해주는 것 같았지만 나머지 세력들이 아유 저 징기스칸의 저거 친아들 아니야? 막 이런 얘기 막 뒤에서 수근거리고 했던 걸로 뭐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오고타이 칸이 되면서 요 세력이,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서 주치 울루스, 이걸 과거에는요 킵차크 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생님 여기 한국이 왜 나와요? 이 한이란 건 뭐냐면 몽골에서 쓰는 칸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표현하기가 좀 힘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한자에서는 한국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최근에 교과서에서는 무슨 울루스 이렇게 불려요. 무슨 울루스. 요게 어디? 요 오고타이 칸 때 있었고요. 자, 그러다가 이 3대 칸으로 가는 사람이 구육칸이라는 칸이 있는데 이 구육칸은 잘 안 나옵니다.
그냥 뭐 그렇구나. 이 양반이 3대 칸이에요. 그리고 4대 칸이 바로 요 툴루이의 아들로부터 나옵니다. 그 인물이 바로 몽케칸이고요. 몽케칸이고 그 다음에 5대 칸이 이 몽케칸의 동생이었었던 쿠빌라이 칸입니다. 칸.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건 여러분 외우실 거 아니에요. 몽케칸이 4대고요. 쿠빌라이 칸이 5대 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몽케칸, 아바스 왕조를 정복했다. 아바스 왕조는 당시에 이슬람 왕조였었는데요. 특히 이 몽골 세력은 단기간에 대제국을 건설했던 몇 가지 이유가 있대요. 첫째 이유, 너네 항복해! 라고 해서 항복을 하면요 상당 부분의 자유를 줬대요. 특히 그 나라의 종교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인정해 줬대요. 그런데 덤비다가 무찌르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완전 다 쓸어버렸대. 이런 초토화 전술이 소문이 나게 되면서 상당 부분이 항복해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시 지금의 중동 지역인 이 아바스 지역은 워낙에 당시 아주 강성했던 왕조입니다. 우리가 아직 이슬람사를 안 배웠지만 당시에 엄청나게 강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딱 정복을 한 거예요. 당시에 이 아바스 왕조의 우리가 흔히 왕으로 알고 있는 인물을 칼리파라고 하거든요. 뭐 칼리프라고도 하죠. 이 칼리프를 보통은 고귀한 자요. 그대는 어차피 이 칼로 쭉 이렇게 죽여주면 너무 좋은데 이들은 그런 게 있었대요. 저 고귀한 자의 피는 땅에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갑자기 그 마지막 칼리프를요, 그 양탄자로 똘똘똘 싸더래요. 그들이 수십 마리의 말을 지나가게 하면서 밟아 죽였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죽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저 사람은 왕족이고 왕족의 피는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카페트에만 떨겠죠. 생각해보세요. 그냥 칼로 한 방에 죽는 게 아니라 막 이게 동물이, 특히 말이 밟아가지고 뼈를 으스러뜨리면서 죽이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아바스 왕조가 실제로는 그렇게 멸망하게 되고 그 칼리프를 마지막에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대의 1한국, 요거를 최근의 교과서에서는 훌라구 울루스라고 합니다. 선생님 여기 좀 복잡한데요? 자, 그러면 몰라도 전혀 이상 없습니다. 몰라도 전혀 이상 없습니다. 여기서는 실제로 문제는요, 몽골 제국의 문제, 사실 여기서는 문제 거의 안 나옵니다. 이따가 나오는 사회 파트, 경제 파트, 문화 파트, 거기서 주로 문제를 물어보고요. 보통 여기서의 문제 패턴은 딱 두 가지예요. 몽골 제국에 있었던 내용 그게 아니면 쿠빌라이 칸 개인의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2대, 3대, 4대 칸은 사실은 몰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징기스칸의 손자 쿠빌라이 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그냥 뭐 인심 좋은 아저씨처럼 이렇게 생겼죠? 그런데 이 쿠빌라이 칸은요, 이 내부 다툼 과정 가운데서 어렵사리 일단은 자신이 왕자에 오를 수 있었고, 그 오른 이후 상당한 포용 정책, 특히 뭐 종교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한 정책을 펼치면서 대제국의 기초를 이제 만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 당시의 사회상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알고 싶으시면요, 미드에서 마르코 폴로라는 미드가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쭉 보시면 이 당시의 생활이에요. 마르코 폴로랑 쿠빌라이 칸이랑 뭐 교류했던 내용, 그런 게 사실은 이렇게 약간 영화, 드라마처럼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쿠빌라이 칸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가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쿠빌라이 칸은 5대 칸이고요. 자, 쿠빌라이 칸은 국호를 뭘로 바꿨습니까? 원으로 바꿨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 몽골 제국이라고 하다가 몽골 울루스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는 중국의 왕조인 원 왕조로 등장했고요. 그러면서 대도로 천도합니다. 대도가 지금의 베이징이에요. 이렇게 두셔야 됩니다. 대도로 천도했고요. 그리고 요거 포인트, 남송을 멸망시켰다. 남송. 송이 금나라한테 이 카이펑을 함락당하고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이 남쪽으로 내려간 상태에서 이 당시에 나머지 세력들과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항전을 해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누구 때? 쿠빌라이 칸 때 멸망합니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나옵니다. 그리고 고려를 복속시키기도 했고요. 그리고 베트남과 일본의 원정을 보내기도 했던 인물이 바로 쿠빌라이 칸. 당시에 원나라에서는 세조라고 불리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요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요거는 단독 인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원나라에서 문제 나오는 패턴은 딱 두 가지예요. 원나라와 관련돼 있는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인 것들을 나라별로 물어볼 수 있고요. 그게 아니면 세조 개인으로도 물어볼 수 있어요. 강희 말맞이
그 강의 끝날 때쯤에 제가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 드릴 텐데요. 최근에 문제를 보면요. 원나라로 물어봤던 문제가 2문제 풀어 드릴 거고, 쿠빌라이 칸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또 2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잘 나갔던 나라, 역사상 가장 광대한 영토를 가졌던 그 나라도요, 사치와 향락 경제 정책의 무능에서는 뭐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자, 귀족은 사치를 해댔고요. 황권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다가 과도한 세금으로 민중들의 불만이 쌓여오고 있었고, 무엇보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였어요. 교초의 남발. 교초라는 것은요, 원나라 때 대표적인 화폐입니다. 이거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자, 몽골인들이, 이 몽골 전사들이 어디를 뛰어다녔죠? 초원을 뛰어다녔죠. 맞습니다. 교초는 몽골 때 있었던, 몽골이 세운 원나라의 대표적인 화폐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건 나옵니다. 교초 진짜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너무 많이 발행해 버린 거야.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한 게 있습니다. 아니, 제가 어렸을 때 뉴스를 좀 보면 뭐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저는 그때 몹시 답답했어요. 아니, 많이 찍어내면 되지.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건데 뭔 상관이야? 라는 멍청한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찍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요거 한번 하고 갈까요? 보세요. 화폐가 있습니다. 화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화, 요걸 물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물건이라고 하죠. 재화라고도 하는 물건 있습니다. 요게 하나가 있고 요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 다시 요게 100개가 있고 요게 100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화폐 100개, 물건 100개를 교환하려면 1대1 교환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폐를 많이 찍어내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화폐가 200개가 되겠죠. 200개 대 100개가 있으니까 2대1 교환이 되는 거 아닙니까? 화폐를 많이 찍어낸다는 건. 그러면 요거는 화폐의 가치는 어떻게 된 거예요? 화폐의 가치는, 아니, 하나 주던 걸 하나 받던 걸 이제 2개 줘야 하나 받을 수 있잖아요.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면 물건의 가치는 상승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결과. 지금 여러분, 다음 달에 버스비 500원 오르는 거 아시죠? 걱정 마세요. 여러분, 제가 방금 거짓말했어요. 순간 어땠어요? 버스를 한번 타는 재화의 가격, 물건의 가격이 500원 오른다. 이게 물가 상승이에요. 여러분, 물가 상승에 500원 오른다니까 어떻게 돼? 에이씨! 이렇게 했었잖아요. 똑같은 거야. 물가 상승은 민중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 교초의 남발로 물가가 폭등했고, 그것이 민중 경제가 무너져버리게 되는 큰 계기가 된다고요. 거기에다가 민족 차별 정책, 이건 잠시 뒤에도 나올 테지만 몽골과 생목인들 중심으로 국가를 다 운영하다 보니까 나머지 하층민들에 대한 불만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의 다툼들은 쌓이고 쌓여서 이 원나라 말기에는요, 혼건적의 난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혼건적의 난은요, 백년 교도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이 혼건적의 난을 나오게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다시 한족 왕조를 세우자라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래서 이 주원장이 명나라를 1368년도에 건국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14세기에 명나라가 건국되게 되는 것인데요. 요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 자, 정리하자면 귀족의 사치, 황권 다툼, 과도한 세금, 교초 남발, 민족 차별, 그 중에서도 교초의 남발 등으로 민중 경제가 무너지면서 혼건적의 난이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몽골 세력을 북쪽으로 올려버리고, 초원 바깥으로 올려버리고 주원장이 명나라를 건국했다. 그게 14세기 중엽이다. 되셨습니까? 요거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민족 차별 정책이 바로 이거예요. 다른 말로 몽골 제1주의라고도 합니다. 몽골 제1주의라는 건 뭐냐면 계층을 딱 4개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최상위에는 누굴까요? 당연히 몽골족이 세웠으니까 몽골족이 있겠죠. 몽골 모든 관직을 독점했습니다. 그리고 요 중간의 계층이 중요한데요. 자, 생목인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별표 치시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생목인이 있었습니다. 요걸 과거에는 눈 색깔이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사람들을 얘기하는데요. 최근의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다 생목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실제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재정 업무나 행정 업무를 담당케 했습니다. 자, 문제를 풀 땐 간단해요. 생목인 나오면 그냥 몽골 제국으로 푸십시오. 그리고 한족이 있고 남송인이 있었어요. 선생님, 잠깐만, 완쌤, 이 남송인들도 한족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 왜 남송인이라고 표현했죠? 여기서의 한족은 화북 지역에 있는 한족들이었어요. 이들은 초기에 점령을 했거든. 그런데 남송인들은 마지막까지 저항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몽골 제국은요, 초기에 항복해오면 대부분의 것을 허용해 줬지만 저항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끝까지 뒤끝이 장렬했다. 그렇게 되면서 남송인들은 마지막까지 차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또 나머지 세력들이 이 몽골한테 멀리하게 되는 하나의 배경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자, 형광펜 꺼내세요. 역참제, 요거 형광펜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역참제란 건 뭐냐면, 자, 몽골 제국은 정말로 광대한 영토를 가졌잖아요. 자, 영토를 가지고 통치를 하려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도 이동시켜야 될 것이고 또 정보 전달을 빠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여기 이렇게 큰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로 가려면 어떻게 말 하나 갖다 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중간중간에 약 한 40km 전후에 여기에다가 숙소도 주고요. 말도 길러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딱 받게 되면 이걸 받아가지고 최단기간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게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추어 놨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참제, 역참제라고 합니다. 정말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동서교류가 매우 활발했고요. 특히 역참제를 활용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잠시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마르코 폴로라든가 이븐 바투타 이런 사람들이 이걸 한번 딱 이용한 다음에 완전 극찬을 해요. 대박! 안정성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에 와, 이거야말로 너무나 혁신적이고 너무나 안정적이다. 제도 자체가 아주 하면서 극찬을 합니다. 그리고 교초의 남발, 그걸로 물가가 폭등했었고요. 그리고 원나라 때는요, 목화 재배가 확대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 교초 남발과 역참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이게 몽골 제일주의를 표로 한번 본 것입니다. 최상위 집단 누굽니까? 당연히 몽골인이죠. 한 1.5% 정도 되고요. 100만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중간에 생목인. 자, 이 몽골인과 생목인 이들이 지배 계층이겠죠. 지배층이죠. 그러면 피지배 계층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한인. 여기서 말하는 한인은 어디? 화북 지역에 있는 한인들입니다. 자, 그러다가 마지막에 남인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남송인이에요. 남송 출신들의 이들도 역시 한인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종족 별로는, 인종 별로는. 그렇지만 이들 역시 피지배층이었었다. 그 중에서도 남송 출신의 한인들이 가장 많은 차별 대우를 받았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요게 교초. 교초. 선생님 여기 글자 모르겠는데? 몰라도 돼. 그럼 절대 몰라도 돼요. 여러분, 제가 알아는 것만 아세요. 우리 뭐 한자나 이런 거 사실은 우리 세계사, 수능 세계사를 준비하면서는 뭐 그렇게까지 몰라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교초라는 단어는 중요해요. 초원을 달리는 몽골인들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참제 한번 볼까요? 역참제, 이븐 바투타 사람이 자신의 여행기라는 책에서 남긴 글입니다. 여행자에게 중국 지방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고장이다. 한 사람이 단신으로 거금을 소지하고 9개월간이라 돌아다녀도 걱정할 것이 없는 곳이다. 그들의 여행 질서를 보면 전국의 모든 역참에는 여인숙이 있는데 관리자가 몇몇 기병과 보병을 데리고 상주하고 있다. 해가 진 후나 저녁이 되면 관리자가 자신의 서기와 함께 여인숙에 와 전체 투숙객의 이름을 등록하고 일일이 도장을 찍은 다음 여인숙의 문을 잠근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은 후 관리자가 서기와 함께 투숙객을 점호하고 상황을 상세히 기록한다. 그리고 늘 사람이 파견해 다음 역참까지 안내한다. 안내자는 다음 역참의 관리자로부터 전원이 도착했다는 확인서를 받아온다. 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으로부터 한 700년 전에도 엄청나게 안전하게 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이게 원의 통행증입니다. 이걸 뭐 패자 내지는 파이자라고 불리는 것이거든요. 요거 있으면 딱 역참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있었고. 특히 문화파트 전체 별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옵니다. 원나라의 문화파트입니다. 특히 제가 제국의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했었죠? 포용성입니다. 다양한 종교가 공존했어요. 여기서 보이는 요 이가 이슬람교, 라가 라마교. 이 라마교가 티베트 불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교, 크리스트교의 하나의 분파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라마교입니다. 라마교는요, 우리가 다르게 말해서 티베트 불교라고 불려요. 이 라마교 당시에 원나라 때 엄청나게 많이 숭상되었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파스파 문자. 요것도 많이 나옵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야, 우리 이렇게 제국 크고 한데 우리들만의 좀 글자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파스파라는 사람한테 좀 만들려고 했대요. 그래갖고 그가 좀 이렇게 문자를
정리했는데요. 그걸 파스파 문자라고 하고 당시에 원나라의 공문서에 대부분 다 이 파스타 문자가 사용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민 문화가 많이 발달했었고요. 뭐 연극, 그 교과서에는 원곡이라고도 나오는데요. 요 서상기, 비파기 이거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이게 뭐와 함께 중요하냐면 역법에서도 수시력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아마 이제 고3이 되는 학생들 내지는 고3이 된 학생들 수시 쓰죠. 수시 쓰실 때요. 수시 쓰실 때 제발 부탁인데 그냥 막 쓰지 마시고 수시 원서비 생각해가면서 쓰세요. 여러분의 딱 그 대충의 이 점수대나 또 이 수능 최저 등급에 맞게 수시 원서비 꼭 생각해 가시면서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입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수시 원서비 생각해 가면서 쓰자. 아셨죠? 수시 쓸 때 꼭 그 원서비 생각해 가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원나라에는요, 수시력과 서상기, 비파기라는 대표적인 문학작품이 있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많이 나와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원나라에는 수시력이라는 역법과 곽수경이라는 사람이 만든 역법과 그다음에 서상기, 비파기라는 문학작품이 있었다. 요거 정말 많이 나와요. 꼭 기억해야 돼. 수시 원서비 꼭 생각하시면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슬람 문화가 있습니다. 이슬람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수학, 천문, 그 중에서도 역법이 날짜를 카운트하는 그걸 역법이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수시력, 곽수경이라는 인물이 수시력을 만들었다. 그래서 수시, 원, 서비, 서상기, 비파기 이 두 개 생각보다 많이 물어봐요. 꼭 기억해 두시고 특히 원나라는 워낙에 큰 나라였었기 때문에 동서교류에 상당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또 많이 기여할 수밖에 없었겠죠. 대표적인 인물 마르코 폴로. 이탈리아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생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네치아 쪽에 사람이었었죠. 그가 그 이후에 남긴 책이 동방견문록, 너무나 중요한 책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 그 역참대 소개해줬던 바로 그 인물 이븐 바투타, 여행기라는 책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황의 사절단도 와요. 그 교황의 사절단 이름이 카르핀입니다. 사람 이름인데요. 우리가 같이 이제 그 아시아 쪽의 민족운동 공부하다 보면 카르티니라는 인물도 있거든요. 카르티니는 인도네시아의 그 공부, 특히 여성들의 여성학교라든가 이런 걸 만들었던 티처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이에요. 이건 티처고 이 사람은 여기까지 올라오면 수천 킬로를 걸어왔지 않았겠습니까? 발에 피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피나도록 걸어왔겠죠. 맞아요. 카르피니. 요거 헷갈리지 말라고. 한자만 다르거든. 이 카르티니는 인도네시아의 국모로서 교육자. 그래서 티처 되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카르피니는 피나도록 걸어왔던 바로 교황의 사절단 이름이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원나라에서는 과거제가 그렇게 많이 시행되지는 않았었다. 그렇지만 시행은 됐었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또 하나. 이 원나라는 동서교류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였었는데 그 중에서 이 동양과 서양이 교류를 할 때 세계의 길이 워낙 유명하거든요. 제일 위에서부터 보시면 요게 초원길입니다. 초원길은 어떤 거에 기여했었냐면 가장 먼저 발달을 했었고요. 세계의 길 중에. 그리고 스키타이의 그 이동 경로였었습니다. 이게 뭐 청동기와 기마수를 전해주었던 걸로 유명하고, 그다음에 흉노족이 이동해 가거든요. 흉노족이 하나의 일파가 바로 훈족이 됩니다. 훈족이 밀면서 게르만족이 밀리면서 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게 돼요. 바로 이 흉노족이 이동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초원길을 이용해서 이동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배웠던 몽골의 바투가 원정을 가게 되거든요. 러시아 쪽에 원정을 가게 되는데 그 원정로가 바로 뭐였다? 초원길이었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한나라 때 만들어졌었던 무슨 길이 있습니까? 바로 단길, 비단길. 비단길을 다른 말로 사막길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사막길은 장건이 개척했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우리 지지난 시간에 배웠죠? 탈라스 전투에 이용되었던 길이 바로 이 사막길입니다. 사막길이 다른 말로 비단길이에요. 그리고 이슬람 세력이 탈라스 전투 이후에는 주로 주도했었고요. 특히 이들의 교역품은 비단, 재질술이 종이 만드는 기술이죠. 유리공예 이런 것들을 많이 주고받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다를 이용해서 가는 바닷길이 있었습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시죠? 바닷길.
보이시죠? 바로 이 바닷길은 불교와 힌두교가 전파되었었고요. 무엇보다 이슬람교가 많이 전파됐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쪽에도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말레이시아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다 이슬람교를 신봉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바닷길을 통해서 이슬람교가 전파되었었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강에 배울 명나라의 정화라는 사람이 원정을 떠나게 되거든요. 정화의 원정에 이용했던 길이 바로 이 닷길 바닷길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원나라 경제적인 거 다 공부했었습니다. 이 인물 너무 깊게 여기는 알지 마시고요. 특히 칭기스칸의 천호제, 그 다음에 세조 쿠빌라이 칸의 주된 내용들 대략적으로 기억해 두시고 이런 내용과 함께 경제, 사회와 문화, 여기에서 시험 문제는 대부분 다 나옵니다. 선지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거 기억하시고, 자,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은 이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왕조들 한 방에 한번 여러 인물들 한번 싹 한번 같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위에서부터 쓸게요. 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그 다음에 위진 남북조. 수가 살짝 있었는데 사실 수보다는 당나라가 가장 메인이 될 것이고요. 수, 당, 5대 10국 있고 송나라 있습니다. 송, 그리고 원나라 있고요. 이건 이제 오늘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음 강에 배울 명나라, 그 다음 강에 배울 청나라까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순서는 우리가 어떤 걸로 갈 거냐면요. 여기 먼저 수도 최근에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수도. 그 다음에 당대에 있었던 유학의 흐름, 요거 한번 볼 것이고요. 그리고 화폐 이름으로 해서도 시험 문제 얼마든지 많이 나오죠. 그리고 봉기, 주로 그 나라가 멸망할 때 많이 영향을 미쳤었죠. 그리고 지배층, 그리고 마지막에 그 나라의 인물들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요거는 A4 빈장 하나에 여러분 반드시 하나 저장해 두시고요. 그리고 저희 교재 맨 뒤에 보시면 메모할 칸 정도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 정리하셔도 됩니다. 예, 꼭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가볼게요. 자, 진나라의 수도, 요거 복습한다라는 개념으로 같이 한번 가봅시다. 어디였었죠? 세냥. 그렇죠. 나와주면 완전 베스트. 세냥. 요걸로도 시험 문제 단독으로 나왔었습니다. 자, 한나라의 수도 어디였습니까? 장안이었습니다. 장안이었다가 어디로 천도했다? 후 한때는 러양으로 천도했다. 그렇지. 러양. 자, 위진남북조 시기는 워낙에 나라들도 많고 왕조도 많았기 때문에 이걸 수도를 딱 정리하기는 만만치가 않아요. 일단 중심은 러양이었었는데 러양으로 천도를 한 나라도 있고 또 러양에서 천도를 한 나라도 있습니다. 러양으로 천도한 나라는 대표적으로 평성에서 러양으로 천도했던 북위라는 나라, 한화정책 기억하시죠? 그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러양에서 쫓겨서 내려가서 어디로 갔냐면 건강이라는 지역으로 가거든요. 이 건강이 지금의 난징이라는 지역이에요. 요거는 이제 어디? 남조 시대의 수도가 건강이 되겠죠. 지금의 난징 기억하시고요. 수나라, 당나라 때 수도는 당연히 장안이겠고요. 장안. 자, 송나라 나왔습니다. 송나라의 수도 어디? 이펑, 카이펑. 맞습니다. 카이펑이었다가 어디로 이사를 가게 되죠? 항저우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 임안이라고도 한다. 맞습니다. 자, 원나라 이거 오늘 배웠던 것인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어디? 카라코롬. 에서 어디로 천도해 왔죠? 대도. 다음 시간에 배울 명나라 미리 한번 복습해 봅시다. 어디였었냐면 초기의 수도는 난징이었었거든요. 그러다가 베이징으로 천도를 합니다. 그리고 청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베이징이었습니다. 되셨을까요? 예, 만만치 않죠, 여러분? 예,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요거 우리가 근데 한번 정리를 했던 거예요. 세계사는 여러분 확실한 과목인데 중요한 건 반복적으로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른 거 한번 가볼게요. 유학 한번 가볼게요. 유학. 여기서 말한 유학이란 건 여러분이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유학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요거 제가 썼다 지울 거예요. 여기 안에는 뭐도 있냐면요. 성리학도 있고요. 성리학도 있고 훈고학도 있고 고증학도 있고 양명학도 다 유학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유학이란 그 시대에 어떤 유학이 유행했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진나라 때 만들어졌던 건 유학의 흐름이라기보다는 일단 법가가 많이 강조됐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까지 있었었다? 맞습니다. 분서객류까지 있었죠. 자, 이 법가 사상이 워낙에 강하게 가다 보니까 분서객류로 유학자들이 많이 죽었죠. 그래서 이 법가 사상이 강조되면서 분서객류까지 나오게 되면서 한나라 때 나왔던 학문이 뭐예요? 맞습니다. 훈고학입니다. 훈고학적 유학이 쭉 간다고. 무려 1000년 넘게. 1000년 넘게 쭉 가요. 그러다 송나라 때 나왔던 것이 리학, 성리학.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워서 아시죠? 좀 애잔해. 뭔가 스스로 정신승리를 하기 위한 학문이 바로 이 성리학이었습니다. 그러다 뭐 원나라 때는 뭐 유학이 그렇게 뭐 잘 나가지 못했었고요. 명나라 때는요, 양명학이라는 학문, 지행합일, 실천성을 강조하는 학문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깊게들 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거 정도까지가 딱 수능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행합일, 실천 강조, 요게 끝이에요. 양명학은. 그리고 청나라 때는 고증학이 있었다. 고증학이 있었다. 화폐로 한번 가볼까요? 자, 화폐는 진나라 때 화폐 기억나십니까? 량전, 반량전. 그리고 한나라 때 한무제가 만들었던 오수전 맞습니다. 맞고요. 뭐 위나라 때도 당연히 화폐가 있었겠죠. 몰라도 돼. 왜? 교과서에 안 나와. 안 나와. 수나라, 당나라 때 당나라에는 우리 하나 배운 거 있는데 뭐? 비전. 그렇죠. 당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제가 바란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송나라는 우리 기억해둬야 돼요. 송회교시 기억하시죠? 회교. 회자, 교자. 기억나십니까? 원나라 오늘 배웠잖아. 뭐죠? 초원을 달리는 이들 생각하면 되죠? 예, 교초. 교초. 명나라는 보초라는 화폐가 있었는데 보초라는 화폐보다는 더 중요시 여기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조 편법이라는 세금 제도예요.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요? 요거 아직 모르죠, 당연히. 일단 써놓으세요. 한번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요거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나라 땐 지정은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요거 제가 순서에 맞게 다 쓰고 있습니다. 봉기로 한번 가볼게요. 자, 봉기 중에선 대표적인 게 일단은 진나라에 있었던 진시황 사후에 있었던 진승 오광. 다시 쓸게. 진승 오광의 난. 맞죠? 한나라는 히읗 아닙니까? 맞습니다. 황건적의 난. 황건적의 난. 그리고 뭐 위나 수 이렇고. 당나라는 좀 나오죠. 당나라는 뭐가 있었죠? 일단은 안사의 난. 그리고 안사의 난 좀 이후 다음 세기에 있었던 황소의 난 등이 있었습니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뭐 마지막에 사실 당나라가 멸망했던 건 주전충의 난에 의해서 멸망하기도 하죠. 자, 송나라 때는 뭐 크게 뭐 난이란 건 없었고 뭐 정강의 변 같은 걸로 인해서 북송이 남송으로 바뀌기도 하죠. 자, 원나라 때는 뭐가 있었다고요? 예, 홍건적의 난. 적의 난이 있었고, 그리고 이 명나라 때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요. 요 단어가 워낙 유명해요. 북로남외. 북쪽에는 몽골족의 일파, 그리고 남쪽에는 왜구들이 출몰하면서 명나라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걸 줄임말로 북로남외라고 하고요. 청나라 말기에는 백년교도의 난이 있었어요. 선생님, 그런데 아까 제가 강의를 듣다 보니까 요 홍건적의 난이 백년교도 일파가 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요걸 용어를 원나라 말기 때는 홍건적의 난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청나라 말기 때는 백년교도의 난이 있었다고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맞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지배층. 자, 뭐 지배층은 진나라 때까지는 별다른 지배층이라는 특정 단어는 없었고요. 자, 한나라 때 지배층은 히읗과 관련된 호족이 있었습니다. 호족은 자신의 세력 근거지가 어디인 사람들, 지방이었던 사람들을 호족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다가 이들이 향거 리선제
때 한나라 때가 있었는데 이것이 위진남북조 시대 때 뭐가 있었다고 했어요? 구품종정제가 있게 되었었고 그 구품종정제로 인해서 위진남북조 시대 때 이들이 뭐화된다? 귀족화된다. 문벌 귀족화된다. 계속 이어져요. 그러다 송나라 때 지배계층을 우리는 누구라고 한다고 그랬죠? 대부대부, 사대부라고 한다고 그랬었고요. 뭐 원나라 때는 당연히 몽골 세력이겠죠. 그리고 명청시대에는 이들을 둘 다 신사층이라고 합니다. 명나라의 지배층도 신사층이고 청나라의 지배층도 신사층이에요. 이건 같이 기억하시고 주된 인물만 공부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물로는요. 진나라 때 나올 수 있는 인물은 이사라는 인물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이사. 뭐 법가사상의 최고 이제 정책 참모였었죠. 그러다 한나라 때는요. 일단 동중서라는 인물. 동중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뭐니 해도 그 실크로드 만들었던 사람 이름 정도는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되겠죠? 누굽니까? 장건. 자, 위진남북조 시대 때 남조의 현실 도피적 성향을 보여줬던 인물 도연명 기억하시고 자, 수나라 때는 별로 없고 당나라 때는 누가 있었죠? 당나라 때는 일단은 그 유교를 완전히 훈구학적 유학을 모았었던 인물 공영달의 오경정이 만들었던 인물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시로는 이백이라든가 두보 같은 인물이 중요하겠죠. 자, 송나라 때는 누가 있습니까? 뭐니 해도 왕안석 기억해 두시고 원나라 때는요 주로 그 왔었던 인물 그 원나라를 많이 알려주었던 인물 누가 있습니까? 마르코폴로 그 다음에 카르피니 피나도록 뛰어왔던 인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븐 바투타 같은 인물 있습니다. 이븐 바투타 같은 사람이 있겠습니다. 자, 명나라는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장거정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거꾸로 읽으면 정거장, 정거장 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명나라 말기 때 예수의 선교사로 왔던 인물 중에 마테오 리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마테오 리치 정말 많이 나와요. 그리고 청나라 때 인물로는요 역시 그 예수의 선교사 출신이었었던 아담샬이라든가 아담샬 그 다음에 까스틸리오네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요건 제가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에 할 때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어떻습니까? 자, 수도, 유학, 화폐, 봉기, 지배층, 인물을 시대별로 한번 싹 정리해봤습니다. 여기 뒤에는 우리가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요. 여기 앞에까지는 지금까지 한번 공부했던 걸 한 바닥에 같이 한번 정리해봤어요. 괜찮죠,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것만 알잖아요. 아마 중국사 왕조 문제에 나오는 80% 이상의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요것만 알아도. 그럴 정도로 요게 상당히 좀 유의미한 한 판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빨라서 제가 다 못 적었어요. 그럼 스톱 눌러 놓으시고요. 그리고 요 판은 다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반복적으로 한 번에 다 안 외워집니다. 한 번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렇게 역사 천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그래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처음엔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여러 번 반복하면서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웠던 문제들을 바탕으로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는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경제사회, 문화 이어서 우리가 오늘 배웠던 원과 동서 교류를 바탕으로 한 번씩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 지우겠습니다. 요까지 지울게요. 요까지. 네, 좋습니다. 일단 지우가. 1번입니다. 2020년 9월 모평 문제입니다. 가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제국을 물어보고 있네요. 동서교류에서 주목할 만한 인물로 동방에서 서방으로 여행한 라빤 사우마. 선생님 이거 저 처음 듣는 인물인데요. 여러분 세계사 문제 풀 땐 여러분이 모르는 인물이 나와도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여기 안에 힌트가 확실히 있어. 좀 더 볼게요. 그는 가에서 활동한 네스토리오스교 사제로서 대원할 울루스의 대도를 출발하여 대도가 베이징이잖아요. 대도라는 단어 썼습니다. 이거 어딥니까? 몽골 제국 아닙니까? 그쵸? 가볼까요? 역참제를 운영하였다. 선생님 진짜 이걸로 나오네요? 나온다니까! 쉽다니까요. 여러분 세계사 절 믿으세요. 생각보다 이게 여러분의 과목 쉬운 과목이 돼버려요. 사실 세계사는
좀 학생들이 수업 부담이 많다라고는 이렇게 울면서 들어가. 근데 저한테 수업 듣잖아요. 웃으면서 나와요. 힐링 과목이 돼요. 재밌게 돼요.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자, 군기처 요거 청나라 때 있었고요. 만한병영제도 청나라 때 있었습니다. 맹한모국제 금나라 때 것이고요. 남명관 분명관제 우리가 배웠던 것이죠. 어느 나라입니까? 남명관 분명관제 거란족이 세운 요 나라죠. 되셨죠?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얼마든지 이거 풀 수 있잖아. 최근의 문제 2020년 수능 문제 한번 볼게요. 가황제의 업적에 대한 설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개인을 묻고 있는 것이죠. 한번 볼게요. 황제는 즉위 전 자신의 근거지였던 금년천 일대에 새로운 성을 건설하였는데 즉위 후 이를 상도라고 승격시켰다. 한편 황제는 옛 왕조의 수도였던 중도, 요 중도라는 단어는요, 금나라 때 베이징을 중도라고 했거든요. 인근에 도성을 쌓아 그 안에 처음으로 종묘와 궁전을 마련하였고 이를 대도라고 했대요. 대도라고 했던 인물 누굽니까? 쿠빌라이 칸이잖아요. 가볼까요? 후진으로부터 연운 16주를 얻었다. 연운 16주 얻었던 건 요 나라입니다. 거란, 송과 연합하여 거란을 멸망시켰던 건 금나라에 대한 설명이고요. 왕안석을 등용했다. 요건 송나라의 신종에 대한 인물입니다. 신종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러시아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거 처음 들으시죠? 왜? 이거 청나라에서 배울 거거든. 다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만을 점령하고 남송을 멸망시켰다. 쿠빌라이 칸에서 만약에 여러분 쿠빌라이 칸이 나온다라면 나올 게 되게 제한적이죠. 왜? 그거밖에 없잖아. 원이라는 국호지었다. 그 다음에 대도로 천도했다. 그리고 남송 멸망.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밖에 나올 게 없는 거야. 남송 멸망. 그쵸? 정답 5번입니다. 자, 3번 문제 가볼게요. 2022년 9월 모평입니다. 최근 문제죠. 가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자, 나는 이제 군대를 보내 가를 장성박 북쪽으로 몰아내므로써 백성을 도탄에서 구하고 한족의 예의와 제도를 회복하고자 한다. 아하, 한족이 만리장성 북쪽으로 몰아냈네요. 그리고 여기 태조실록이라고 나와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가와 생목인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하, 가에서 활용했던 생목인인데 이들도 역시 중화의 족속은 아니지만 천지 사이에 함께 태어났으니 예의를 안다. 그러면 니네가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 밑으로 들어오면 너네도 어느 정도 받아줄게 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에서 활용했던 인물들이 바로 생목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가는 어디예요? 당연히 몽골이죠. 뭐. 사실 여기에 나오는 태조는 명태조에 대한 이야기였었어요. 그렇지만 여기 가는 몽골이었습니다. 이게 세계사에서 가장 헷갈리게 낸 문제예요. 가볼게요. 자, 라마교, 즉 티베트 불교를 보호하였다. 몽골 하면 라마교 아닙니까? 정답 1번. 끝. 이중 지배 체제인 북명관, 남명관제는 요 나라. 수도 카이펑을 함락하고 황제 등을 포로로 끌고 왔던 건 금나라. 사고전설을 간행하여 한족 지식인의 사상을 통제했던 건 요거 우리 아직 안 배웠습니다. 다다음 강에 배울 청나라입니다. 백성교화를 위해 6조항의 유교윤리를 반포했다. 이게 명태조, 홍무제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풀고 마칠게요. 4번입니다. 2023년 9월 모평 가장 최근 문제네요. 가 황제의 통치 시기에 있었던 이것도 역시 황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발문 잘 읽으셔야 되고요. 이것은 가의 명령으로 발행된 중통원보 교초래요. 교초가 있는데 이 앞에 건 모르는 건데 조금 더 읽어봅시다. 이전에는 화북지방 세력들이 개별적으로 만든 지폐가 유통되기도 했으나 그가 즉위한 후 교초를 본격적으로 발행하면서 화폐 통일이 추진되었대요. 발행 초기에는 그 가치를 높게 유지되었지만 가가 이만을 중심으로 재건한 왕조를 정복한다. 자, 이만을 중심으로 재건한 왕조는 남송이고요. 남송을 정복한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요? 쿠빌라이 칸이네요, 뭐. 그렇죠? 서하 건국 이 무슨 상관입니까? 수도가 대도로 옮겨졌다. 이거밖에 없잖아, 나올 게. 그 전 문제에선 쿠빌라이 칸 부를 때 이걸로 쿠빌라이 칸 찾고 남송 멸망을 찾더니 이번에는 남송 멸망으로 쿠빌라이 칸 찾으라고 하고 요걸 물어보고 있네요. 정답 2번이에요. 만한명영제는 청나라고요. 아구다가 부족을 통합했던 건 금나라. 테무친이 칸으로 추대되었던 것은 이 테무친이 칸으로 추대된 게 칭기스칸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보시면 오늘도 완벽하게 오늘은요 여러분 몽골 제국에다 뭐까지 같이 공부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요 우리 아까 보셨던 왕조별 정리까지 다 했으니까요. 꼭꼭꼭 간단하게 복습하시는 모습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명나라에서 더 즐거운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